새벽 3시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잠들어 있던 저는 간신히 눈을 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하연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격렬한 숨소리와 함께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제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저를 생각하며 오빠, 보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녀의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30분 동안 저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판단하시기 전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혁, 42살의 평범한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아내 이수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24세 결혼한 첫사랑이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봄,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2년 정도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때 통통했던 볼은 쑥 들어가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입맛이 없어 거의 먹지 못했고 먹어도 곧바로 토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지?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금방 나아서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희망이라는 것을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비용들이 속출했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였지만 엄마의 병 앞에서 공부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녀석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미안해. 내 대학 입시 때 이렇게 아프고. 아내가 미안해하자 재민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해지면 그게 최고예요. 대학은 내년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내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2년간의 처절한 투병 생활 끝에 4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의식이 희미해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고마웠어.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정말 많이 사랑해. 제 대답을 들었는지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단조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문상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재민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습관적으로 다녀왔어라고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즐겨 덮던 담요가 개켜져 있었고 주방 식탁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면 아내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향수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향수병을 집어들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장미와 바닐라가 섞인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심장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밤이 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옆자리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것만 같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빈 시트뿐이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으니 희미하게 아내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재민이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민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반병, 한 병, 두 병. 취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아내 생각이 희미해졌고 꿈속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숙취와 함께 더욱 선명해진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피하기 마련입니다.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요리를 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재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은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어쩌다 주방에서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응. 너는? 네, 학교에서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자신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고통에 갇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갔습니다. 쓰레기는 며칠씩 밖에 내놓지 않아 냄새가 났고 빨래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아내의 손길로 따뜻하고 아늑했던 집은 이제 황량한 폐가 같았습니다. 그런 암흑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내의 동생 박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30살의 하연이는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같은 자매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인매,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하연아, 어쩐 일이니? 재민이 걱정돼서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제가 메시지 보내도 답이 없어서 혹시 괜찮으신가 싶어서 들렀어요. 하연이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지저분한 주방, 악취가 나는 쓰레기들. 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형부, 죄송한데 제가 좀 치워도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형부는 좀 쉬세요. 하연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쌓여있던 쓰레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하연이의 뒷모습이 아내와 겹쳐 보였습니다. 형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아니야, 그냥 시켜 먹을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음식 드셔야죠. 하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후 돌아온 하연이의 손에는 장바구니 가득 식재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솜씨 좋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오랜만에 집에서 들려오는 생활의 소리였습니다. 재민아, 이모 왔어. 밥 먹자. 하연이가 재민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모, 그래, 우리 재민이. 많이 힘들었지? 이모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해왔어. 많이 먹어.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밥상을 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자, 어서 드세요. 하연이의 권유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의 맛이었습니다. 같은 간, 같은 조리법, 같은 맛. 하연이는 언니에게 요리를 배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 하연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서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재민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처제가 와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의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는 것 같아 거부감도 들었습니다. 하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형부, 괜찮아요. 저도 언니 생각나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민이도 챙겨야 하잖아요. 하연이는 항상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언니를 잃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연이는 사실 자신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2년 전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 분쟁 끝에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마저 잃은 하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연이는 재민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재민이 학교 일정을 챙기고 공부를 도와주고 고민 상담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모, 저 요즘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다 엄마 이야기하는데 저만. 재민아, 슬픈 건 당연한 거야. 엄마가 보고 싶은 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엄마는 하늘에서 재민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이모가 옆에 있을게. 하연이는 재민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재민이는 하연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마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위로를 하연이가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연이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집안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하연이의 밝은 목소리. 어느새 하연이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위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를 볼 때마다 아내가 떠올랐지만 점점 하연이 자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하연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부, 왜 그렇게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연이는 처제였고 아내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아내 생각, 하연이 생각,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신없이 소주를 들이켰고 어느새 2병을 비웠습니다.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수진이가 죽은 지 겨우 몇 달 만에. 자책하면서도 하연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충혈된 눈, 푸석푸석한 피부,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제대로 먹고, 운동도 하고, 재민이도 챙기고. 하지만 그 다짐은 저녁이 되면 무너지곤 했습니다. 퇴근 후 빈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함이 엄습했고, 결국 술병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상을 차리던 날,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하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간소하게나마 상을 차리고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그곳에서는 편히 쉬렴. 아프지 말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묵묵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니 다시는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먼저 돌아가셨고 하연이만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하연이가 갑자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하연아, 괜찮아? 형부,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언니 목소리 듣고 싶은데. 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연이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부도 많이 힘드시죠? 응, 힘들지. 매일매일이 힘들어. 우리 서로 의지해요. 언니가 우리를 이어준 거잖아요. 하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연이는 늦어서 택시를 부르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재민이 방 옆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에 하연이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는데 거실 소파에 하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연아, 왜 앉아? 형부도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는 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침묵이었습니다. 형부,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도 못 보고 언니도 없고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수진이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위험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바라봤고 하연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러났습니다. 미안, 하연아. 나 지금 정신이 좀 괜찮아요, 형부.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연이는 방으로 돌아갔고 저도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연이를 대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까이 있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연이도 마찬가지인 듯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에 걸려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병가를 내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학교에 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물을 마시려 해도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119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계세요? 재민이가 전화가 안 된다고 걱정해서 왔어요. 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하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열이 엄청 높네요. 하연이는 급히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수건이 이마에 닿자 시원했습니다. 하연이는 해열제를 찾아 먹여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형부, 물 드세요. 탈수되면 안 돼요. 하연이는 제 머리를 받쳐 들고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손길 때문인지 몸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연이는 그날 하루 종일 제 곁을 지켰습니다.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고 죽을 쏘어 먹여주고 열이 내리도록 수건을 계속 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저녁 무렵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형부,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하연아.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하연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닮아서가 아니라 하연이 그 자체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네, 형부. 나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를 자꾸 의식하게 돼. 너를 보면 가슴이 뛰고 너랑 있으면 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하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형부가 처제에게 이런 고백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형부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아플 때부터 형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갔어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하연이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분출되었습니다. 형부, 하연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하연이에 대한 갈망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진정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큰일 난 거죠? 응, 큰일 났어. 어떡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저도요. 죄책감은 들지만 후회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재민이가 일어나기 전에 떠나야 했으니까요. 현관 앞에서 하연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알아. 아무도 모르게. 네.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연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의 동생과 이것은 명백한 금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연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녀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저는 하연이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학교에 간 낮 시간 또는 재민이가 친구들과 외출한 주말에 하연이는 저희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했습니다. 하연이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죽은 것처럼 살던 제게 하연이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하연이를 만나면 술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연이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연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졌고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상처, 아들을 빼앗긴 아픔, 언니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받았습니다. 형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하연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우리의 관계가 들통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고, 집에는 저와 하연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분이었는데,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가져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소파에서 다정하게 안고 있는 우리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의 손에서 김치통이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닥쳐. 입 다물어. 장모님은 분노에 떨며 하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 내가 어떻게 죽은 내 언니 자리를 넘봐. 짐승도 너보다는 낫겠다. 엄마, 아파요. 잘못했어요. 하연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발, 당신도 입 다물어. 사위 새끼가 처제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모님은 하연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따각,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연이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장모님은 하연이를 현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연이는 울면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쫓아가려 했지만 장모님이 막아섰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내 딸 수진이가 무덤에서 통곡하겠어. 다시 한번 하연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모님은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는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연이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하연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며 하연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연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하연이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서준혁 씨죠. 하연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하연이가 사라졌어요.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안 나온대요. 혹시 당신이 숨겨준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연락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바람났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도 못 보게 된 거잖아.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연이가 사라졌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하연이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요. 하연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애가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장모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하연이를 위험한 길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그녀가 일하던 회사, 그녀의 친구들. 가능한 모든 곳을 뒤졌지만 하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하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부, 저 언니랑 부산 바다에 갔던 적 있어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언니랑 손잡고 걸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연이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당장 부산행 KTX 표를 끊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고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도 가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송도, 다대포, 부산의 모든 해변을 뒤졌지만 하연이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 태종대가 떠올랐습니다. 태종대는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시를 잡아타고 태종대로 향했습니다. 태종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떠나고 한산했습니다. 저는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절벽 끝에 위태롭게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 저는 뛰어갔습니다. 하연아. 제 목소리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야위고 초췌해진 그녀의 얼굴. 하지만 분명 하연이었습니다. 형부, 어떻게 여기를. 하연아. 저는 하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연이는 제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형부,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들도 못 보고, 언니도 없고, 형부도.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연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나 여기 있잖아.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알아. 나도 미안해. 하지만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저는 하연이를 더욱 세게 안았습니다. 하연이도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연아, 같이 가자.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형부. 하연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하연아.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형부.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짠 바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산의 작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듯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당당하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장모님은 우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연이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연이를 사랑합니다. 하연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형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언니한테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 없으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장모님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내 딸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겠구나. 수진이도 이해해 줄 겁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분명 축복해 줄 거예요. 축복이라고? 어불성설이야. 하지만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이 무섭지 않다면, 죽은 내 딸한테 떳떳할 자신만 있다면 어디 한번 살아보거라.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허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장모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재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하연이 모를 좋아하게 됐어.
사랑하게 됐어. 재민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아빠랑 이모 사이 이상하다는 거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재민아,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이모가 곁에 있어서 아빠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아요.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재민이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스럽게 자란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고맙다, 재민아. 아빠가 너한테 못난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재민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 저와 하연이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형부와 처제가 결혼했다고, 비윤리적이라고, 죽은 사람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수진이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하연이가 있으니까요. 재민이도 이제 밝게 웃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수진이의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연이와 함께 있으면 그 아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조금은 특별한 사랑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